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진앙은 미국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인데요.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 용도로 빌려준 대출이 예상보다 더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최근 연일 두 자릿수대로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미국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없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진짜 위기인 건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신용 등급도 지금 정크 단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거의 쓰레기 단계로 추락을 했는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죠? 네, 이 정크 단계라는 신용 등급은 사실 사망 선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고객들의 예금도 있지만 사실상 큰 은행일수록 훨씬 더 많은 포션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는데요. 은행채라든지 회사채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 회사가 이것을 이제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2로 낮췄는데요. 굉장히 전문 용어지만은 BAA까지만 하면 이것은 뭐 등급이 낮지만 그래도 은행채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NYCB에 돈을 빌려줘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BA2는 그랬다가는 쓰레기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강등 이유가 주목이 됩니다. 은행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 이게 바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해 준 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감사 기능의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은행 내부적으로 스스로 감사를 못하는 이런 어떤 지배구조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이 두 대목을 정조준을 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무디스의 신용 등급, 쓰레기 등급 판정이 여기에 예금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행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다행히 지금 이 순간까지 뱅크런, 그러니까 내 돈 찾고 보자 하는 뱅크런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FDIC에 가입된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관도 뭐 이런 게 지켜지는 곳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금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금자가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같은 데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맡겨놨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뱅크런이 일시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만은 NYCB는 그런 쪽보다는 일반 뉴욕, 미국의 금융 수도라고 하는 세계 금융 중심지 뉴욕 지역에 많은 개인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굳이 뭐 그 성가시게 가서 찾아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박사님, 그러면 NYCB가 자금 조달이 지금 어려워지면 뭐가 어떻게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의 자금은 이제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는 돈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은행에서 훨씬 큰 포션은 채권을 발행한다. 기관 투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은행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주택담보대출 그 기준금리도 은행채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은행채를 살 수 있는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정크 등급이 됐으니까 은행채를 살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이 막히게 되는, 그러면 대출을 좀 못 해주는 이런 상황이지 예금에 대한 인출을 못 해주는 그런 그 상황은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just beginning이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이제 신호탄이다.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가 계속 깊어지면 결국은 부실이 더 깊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은행이 도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SVB 사태 때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신속하게 다른 은행에 인수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금자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보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 나와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상당히 걱정한다. 그리고 이 위기 관리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당시에 금리 인하 좀 늦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 CBS 인터뷰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문을 닫거나 합병해야 하는 은행이 있을 것, 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종종 봤던 위기 상황의 전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이를테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 전조까지로 보기는 좀 성급하다. 자, 지금 주식 시세표가 나오는데요. 밤사이에 주가가 좀 올랐네요. 좀 올랐습니다. 근데 뭐 일주일 사이에 60% 떨어지고 6% 올랐으니까 주간 단위로 보면 거대하게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NYCB에서 자신들이 현재 잔고가 얼마 있다라는 잔고 증명을 공개를 했어요. 생각보다도 NYCB의 유동성이 많았다. 또 대규모 인출이 현재 없다. 이런 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유동성이나 인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포의 분위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금 NYCB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또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대출의 구조상 2년, 3년 단위로 만기 갱신을 하는데 수록 그 2, 3년 전에 고정금리로 해놨다 하더라도 만기 와서 다시 바꾸는 경우에 변동금리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차주들, 대출 전주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갑자기 크게 올라가서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부동산 가격은 이런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한꺼번에 내놓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특히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M7 회사들의 경영 행태도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자, 우선 AI가 나오면 굳이 회사 안 나가도 돼요. 아, 재택근무를 하거나 굳이 사무실이 공동 생활 공간이 필요 없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중장기적으로 저런 상업용 시설이 필요 있을까? 거기다가 최근에 IT 업체들이 AI에 투자한답시고 많은 사람들 대량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을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가 되기 전까지는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크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공포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NYCB 하면 국내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은행일까요? 큰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문제가 지역은행이다. 지역은행이다 하면 별거 없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미국 서울에서 영업하는 것을 시중은행이라고 그러고 지방에서 하는 것을 지역은행,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은행의 순위를 한번 보시죠. 1등이 JP 모간 체이스인데 이것은 뉴욕의 지방은행입니다. BOFA, 캘리포니아의 지방은행, 시티그룹 뉴욕의 지방은행. 아, 전부가 지방은행이군요. 그렇습니다. 중앙은행 없습니다. 연준도 12개 지방은행의 중심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뭐 망해도 된다라든지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적다라든지 이런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미국 은행 순위 자료가 FDIC에서 나온 건데요. FDIC 가입하고 있는 미국 은행이 약 5천 개 정도 돼요. 가입하지 않는 은행도 10,000개 정도도 있습니다. 5천 개가 우량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우량은행 중에서 NYCB가 랭킹 35위입니다. 그럼 이게 덩치가 상당한 거네요. 상당히 큰 거예요.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JP 모간 체이스나 보파 또 시티그룹 이런 데는 기업 금융을 주로 하고 있단 말이죠.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거 잘 안 해요. 부동산 담보대출은 NYCB 같은 요 중상에 약 10위권에서 30위권 이런 은행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도이체방크라고 한때 지금 독일 은행으로서 한때 미국 금융계를 흔들게 했던 이 도이체방크보다도 도이체방크의 미국 지사보다도 NY12가 미국에서 자산 규모가 더 많아요. 그리고 대출 규모는 보면요. 뉴욕 전역의 랜드 그러니까 대출주로서는 1등입니다. 그 개인 단위의 부동산 담보대출주로서는 그런 면에서 파고가 적지 않고 특히 NY12가 시그니처라는 지난번 SVB 사태 때 파산 직전에 같은 은행을 연준의 부탁으로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행의 부실까지도 지금 합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저금리 때 전 세계 자금이 이렇게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크게 몰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괜찮은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그래픽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NYCB 은행은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도이체방크, 독일의 아주 큰 은행입니다. 4분기에 대손 충당금을 4배를 쌓았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회계 장부 작성할 때 비용이거든요. 손실로 일단 뜬단 말이죠. 왜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았느냐? 대출해 줬는데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금액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은행 수지는 악화되죠. 자, 그다음에 스위스의 줄리어스 베어라는 은행은 아예 CEO가 사임을 했습니다. 은행 이름에 베어를 집어넣으니까 그죠? 베어 장세가 와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뭐 그것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예, 필립 리켄바우 회장이 그냥 그만뒀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목되는 게 일본의 아오조라 은행이 CEO도 사임하고 주가가 폭락입니다. 일본에 있는 아오조라 은행이 왜 미국발 부동산에 쇼크를 받느냐? 아오조라 은행이 일본에서 부동산 대출해 준 게 아니고 미국 부동산을 많이 샀어요. 또 사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부동산 사겠다는 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 이게 지금 하나의 신호탄인데 뉴욕의 부동산은요. 그동안에 불패 뉴욕의 맨하탄에 부동산을 사면 설마 떨어지겠어 해서 전 세계가 많이 샀거든요. 자, 블룸버그의 좀 불길한 보도를 보면요. 한국의 금융기관도 이번에 지금 휘청하고 있는 일본 아오조라 은행과 매우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에 묶인 부실 대출에 노출됐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한국 기업들이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금융기관들입니다. 금융기관 중에서도 특히 증권사가 많이 샀어요. 자, 국내에서는 펀드를 이렇게 해외 부동산 펀드라는 이름으로 국내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끌어들여가지고 또는 은행도 부동산 펀드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미래에셋 같은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해외 부동산을 산 거죠. 펀드를 통해서 산 것은 그 피해가 일반 투자자로 가는 투자자한테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동산 펀드 말고도 특히 미래에셋 같은 거는 회사 차원에서 자기 자본으로 수조 원의 해외 투자, 대체 투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부동산을 많이 사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미래에셋이 4분기 영업 손실이 일어난 것으로 그것은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의 소식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여파가 이어지겠네요. 이 소식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은 어제 국내 증시로도 좀 시계를 돌려보죠. 어제 증시에서 강한 파란불을 켠 두 종목이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하림인데요. 각각 어떤 악재가 있었는지 이어서 좀 짚어보도록 하죠. 박사님, 코오롱생명과학 어제 20% 넘게 그야말로 폭락을 했는데 이게 어제 그 소송 결과 때문인가요? 재판 결과 때문에? 네,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코오롱의 이 인보사라는 이 관절염 치료제, 이 사실 한때 정말 그 기대를 모았던 약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코오롱이 식약처의 그 허가 취소, 이거 좀 취소해달라라고 그동안에 그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또 졌어요.
자, 2심의 고등법원 행정 10부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줄에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의약품을 팔았다면 취소함으로써 유통 허가를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그러니까 법원이 볼 때는 이 인보사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라는 식약처의 판정이 맞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인보사가 코오롱이 엄청나게 자금을 투자를 했고 특히 최근에 인보사 관련해가 형사법정에서 코오롱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보사가 문제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됐었겠네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번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은 그 형사법원에서의 무죄와 행정행위에서의 허가 취소는 다르다. 그 무죄라는 것은 그 인보사를 제작 또는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국민 건강에 위험하느냐 안 하느냐하고 문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 형사 판결에 무죄 나왔을 때 코오롱에서 인보사가 돌아왔다 해서 상당히 기대를 끌었는데 그 기대가 한꺼번에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의 어떤 법 해석의 문제만 없다면 대부분 그대로 인용된다. 뭐 그런 면에서 인보사로서는 날벼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코오롱그룹이 이제 실적도 좀 급속하게 악화되고 악재가 많은 것 같은데 부동산 PF 관련해서 코오롱글로벌도 또 우발 채무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있다면 한국에는 부동산 PF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5개사를 집중 점검을 했습니다. 세간에 좀 어떤 자금 사정이 안 좋다라고 문제가 계속되어 온 회사인데 롯데건설, GS건설, HDC 현대산업건설 이 두 회사는 또 건설 사고까지 일으켰죠. 거기다 코오롱글로벌, 그다음에 그 HL, DNI, 한라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문제가 돼 있는데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우발 채무 우려가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관련 회사에서는 우리 잘 수습해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데 특히 교보 정권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은 현재 PF 리스크 노출도가 가장 높은 건설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코오롱글로벌이 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나이스 신평에서는 우발 채무가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1조 5천억이다라고 했는데 코오롱글로벌은 1조 1천억 원이다. 또 이례적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신용평가사에 반박을 하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발 채무라는 건요. 현재는 손실이 일어날 것 산실로 처리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코오롱글로벌은 코오롱그룹의 지금 후계 승계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웅렬 회장이 지난번에 명예퇴직한다라는 이름으로 인보사 사건이 생기기 직전에 좀 도망을 가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현재 이규호 씨죠? 예, 이규호 아들이 지금 빠졌네요. 맨 하단에 있습니다. 이규호. 예. 아들이 저기 보면 그 이동찬 회장의, 그러니까 창업주 이원만 씨의 장남이 이동찬 회장이고, 이동찬 회장이 주르르 딸만 있다가 가운데 아들이 딱 한 명 있어요. 그 이제 아들이 이웅렬인데 그 이웅렬 씨의 또 아들이 이규호 씨죠. 원래 코오롱글로벌 사장이었는데요. 지금 코오롱글로벌을 회사를 분리해가지고 수입 자동차로 돌렸습니다. 근데 수입 자동차는 잘 됐거든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도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아들 후계 승가를 위해서 잘 안 되는 회사에서 아들을 빼가지고 잘 되는 쪽으로 인위적으로 돌린 것이다. 무슨 경영 성과가 있느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한때 그 아들이 사장으로 있었던 코오롱글로벌도 지금 적자로 재무지표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어서 코오롱그룹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웅렬 회장은 자식이 4명이 있잖아요.
아까 그림표를 보면 자식이 3명밖에 없어요. 저 CC가 약품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CC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저기 자녀가 이웅렬 회장의 자녀가 정유준 씨는 며느리고요. 오른쪽 밑에 끝에 이규호 아들 이소윤, 이소민 이래 있는데 이웅렬 회장이 지난번에 인보사도 내 자식이다 그랬거든요. 아픈 손가락이 됐네요. 예, 그래서 이 인보사가 같이 있는데 인보사가 지금 시중에 나오질 못하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대부분 판결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인보사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짚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HMM 인수가 결렬되면서 하림의 경우도 주가가 16% 넘게 빠지면서 어제 특징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설 잘 쉬시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